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이게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요. 제목이 이래요. 지금 데이터 센터의 왕인 이 엔비디아를 살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 이 글의 기본적인 주장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dominating data center across all six classes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6개 분류를 지금 지배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엔비디아의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이 세그멘트가 바로 지금 이 데이터 센터고 총 수익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 5년부터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매년 73.8%로 이 데이터 센터의 세그멘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엔비디아 젠슨 황 CEO에 따르면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총 6개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슈퍼 컴퓨팅 센터, 두 번째가 기업용 컴퓨팅 데이터 센터, 세 번째가 하이퍼스케일러, 네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다섯 번째가 팩토리 AI, 여섯 번째가 엣지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팩토리 AI와 엣지 데이터 센터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이 데이터 센터의 두 종류예요. 이 6가지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쿼터리 레비뉴 트렌드예요. 이게 과거고 일단 이게 지금 현재죠. 이게 쭉 오면서 보면 지금 이 데이터 센터가 처음에는 굉장히 매출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심지어 이 게이밍을 앞질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의 넘버원 레비뉴 매출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다. 두 번째가 게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6개 세그멘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가장 많은 마켓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바로 358빌리언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봤을 때 마켓 포캐스트 CAGR을 보면요, 앞으로 그 엣지 데이터 센터와 팩토리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리서치 앤 마켓에서 이렇게 좀 표를 정리를 했다 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표에 보여드린 것 같이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큰 기업들이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 지금 여기 엔비디아의 GPU겠죠. GPU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앞으로 뉴 데이터 센터인 팩토리 AI와 엣지 데이터 센터에서 앞으로 이게 지금 앞으로는 좀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굉장히 높은 연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쓰이는 컴퓨터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치에서 HPC,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예요.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 아니면 뭐 양자 역학, 뭐 날씨 예측, 아니면 뭐 오일과 가스 익스플로레이션, 뭐 탐사, 뭐 어디에 뭐 오일이 있고 가스가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뭐 분자 모델링, 뭐 피직스 시뮬레이션, 뭐 에어로다이나믹, 항공 쪽이겠죠. 그다음에 핵융합, 이렇게 좀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을 해야 되는데 쓰이는 게 바로 슈퍼컴퓨팅 데이터 센터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지금 그러니까 총 지금 나와 있는 슈퍼컴퓨터 500개 중에, 상위 500개 중에 70%의 그 GPU를 지금 엔비디아에서 공급하고 있고, 심지어 요즘에 생긴 그런 뭐랄까요, 슈퍼컴퓨터의 90%는 지금 엔비디아의 제품 GPU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죠, 슈퍼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유럽을 통틀어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에 바로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에서 지금 H100 GPU를 기반으로 한 호퍼 아키텍처인 A100 GPU를 따라온 바로 지금 H100 GPU를 시장에 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장 내놓은 슈퍼컴퓨터용 GPU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애뉴얼 자료죠. 여기 보시면 탑 500개 중에 355개의 슈퍼컴퓨터에 지금 엔비디아, 우리의 GPU가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300만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지금 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제 요약본인데, 레비뉴도 굉장히 지금 5년 동안 66%가 지금 레비뉴가 쭉 올라가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를 쓰는 디벨로퍼들도 굉장히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그런 메이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도 있고, 애저도 있고, 뭐 오라클도 있고, IBM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알리바바도 있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겨난 슈퍼컴퓨터의 90%를 지금 엔비디아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을 한 엔비디아 자료였어요. 자, 그러면 슈퍼컴퓨터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업용 데이터 센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업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고객들을 이제 뭐 서포트하기 위해서 약간 최적화를 한 그런 데이터 센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 서티파이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로부터 이렇게 GPU를 공급받은 파트너가 있는 회사는 레노보가 있고요. 후지수, 그다음에 델, 시스코, 그다음에 휴렛패커드가 지금 엔비디아 서티파이드 데이터 센터를 운용을 하고 있다. 그 회사에서 기업용 데이터 센터를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 거를 이제 소개를 했냐면요. 그 데이터 센터 기업 안에서 엣지 컴퓨팅을 할 수가 있는 EGX를 또 새롭게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는 제가 6번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센터가 종류가 나오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스케일이 있는데 하이퍼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인데 더 대규모,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가 바로 이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GPU가 엔비디아께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이 뭐냐면요. 엔비디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서버가 5,000개가 넘어야 되고요. 10,000스퀘어피트의 굉장히 큰 부지에 5,000개가 넘는 서버가 들어가는 게 바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이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쓰려면 굉장히 회사가 크겠죠. 아마도 야후,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이 지금 이렇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회사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벌티브라는 이제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지금 60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가 현재 2021년에 지금 세워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에서는 Ready to Use System Reference Desig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지금 우리 하이퍼스케일 뭐 데이터 센터 질래라고 하면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서비스가 엔비디아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는 이 HGX라는 그런 제품도 지금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 좀 알고 좀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도 뭐 나름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벌티브라는 사이트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와 그냥 데이터 센터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일단 사이즈가 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뭐 5,000대 서버와 10,000스퀘어피트의 이제 큰 부지와 많은 서버를 가지고 있다. 하이퍼스케일이. 그리고 보시면 약간 속도도 좀 많이 다릅니다. 성능도 좀 다른데요. 여기 보면 What further distinguishes hyperscale data center,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구분짓는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볼륨 오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더 많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걸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빠른 네트워크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 이게 바로 그냥 데이터 센터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가지는 차이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IBM,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와 관련돼서 다른 기사를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데이터 센터 노리지에서 가져온 기사인데, 자, 시너지
시너지에서 말하기를요, 지금 하이퍼 데이터 센터가 2015년 이후로 2배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앞으로 이게 지금 언제 나온 글이냐면 2021년도 1월에 나온 글인데, 지금 2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지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200개가 더 넘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시너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219개가 넘는 지금 패실리티,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계획되고 있거나 이미 지금 착공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여기 굉장히 굿뉴스다라고 나오죠. 누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벤더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당연히 좋겠죠. 그런 회사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내용을 보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있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라클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페이스북도 지금 2020년에 지금 많은 수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추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표를 보여주는데 그로스 오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지금 늘어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건 2012년이네요. 얘는 2020년이고,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전히 늘어나고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있구나.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순으로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바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아직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 컴퓨팅이었는데, 여기 뭐 이유가 있죠. 지금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회사 중에 가장 큰 게 시장 점유율 33%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그다음에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지금 엔비디아와 파트너를 맺고 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걸 쓰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레비뉴를 보면요, 지금 2022년도 1분기부터 2023년도 1분기까지 연평균 지금 83%가 늘었어요. 심지어. 그다음에 분기별로는 15%씩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냥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AI 팩토리예요. 지금 다섯 번째 AI 팩토리와 엣지 컴퓨팅 데이터 센터였나요? 그거 두 개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두 개에 더해서 지금 젠슨 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AI 팩토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장을 짓는 이 매뉴팩처러들 있죠. 제조사들. 이런 제조사들이 점점 더 약간 지능을 가진 제조사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뭐 리파이닝하고 프로세싱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똑똑하고 스마트한 제조사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AI로, 그러니까 만약에 공장을 짓거나 뭐 설계를 할 때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서플라이 체인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뭐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조금 더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뭐 장비가 고장나기 전에 프레디티브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예방 점검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게 지금 AI 팩토리에서 나오는 이런 결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최근에 이제 AGX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죠. 이건 뭐냐면 자동차 공장에 인공지능 플랫폼을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회사가 BMW고, 이 BMW는 지금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로보틱스와 머시너리에다가 지금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BMW에서 AI 팩토리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엣지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에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엣지 데이터 센터를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스몰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엔드 유저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다른 점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만약에 정보가 필요하다. 그럼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가 요청을 하죠. 그럼 클라우드에서 자료가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는 이게 클라우드 이런 게 아니라 엣지는요, 우리가 있는 옆에 바로 조그만
클라우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죠. 여기 보시면요, lower latency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지연이 낮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greater speed benefit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를 지금 쓸 수 있는 곳이 뭐 우리가 창고, 아니면 리테일 스토어, 소매점, 아니면 도시 곳곳, 그 다음에 public places, 그러니까 공공장소, 그 다음에 자동차, 로봇, 이런 곳 곳곳을 바로 엣지 데이터 센터로 만들어서 조금 더 그 통신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거 5G랑 6G에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엣지 컴퓨팅.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에서도 이런 EGX와 제슨 솔루션을 얘기를 하면서 엣지 데이터 센터도 우리 준비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6종류를 일단 정리를 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볼게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다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통합한다, 인테그레이팅 한다, 그러니까 뭔가 합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데이터 센터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냐면 칩스, 그러니까 GPU겠죠.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CPU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잘 모르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가 있대요. FPGA. 이것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구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지금 이런 GPU의 훨씬 더 큰 계산 능력이 CPU와 비교가 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에는 CPU가 아니라 GPU가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PU가 베러래요. 더 좋다고 합니다. CPU보다. 뭘 핸들링 하는데 다루는데 더 적합하다고 하냐면 calculations, 그런 많은 양의 계산을 다루는데 CPU보다 GPU가 훨씬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계산들은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같이 굉장히 연산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계산에 적합한 것이 바로 GPU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크인베스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차지하는 게 바로 CPU가 83%를 차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CPU의 점유율이 점점 떨어져서 2030년에는 40%까지 CPU는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만큼 이 자리를 누가 메꿀까요? 당연히 GPU가 데이터 센터를 메꿀 것이다 라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발표 자료를 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또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애뉴얼 리포트, 엔비디아에서 낸 애뉴얼 리포트에서 보면요,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대요. 전략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플랫폼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우리가 플랫폼을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걸 다 쓰게 되면 거기서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렇게 플랫폼, 스케치북을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요, 지금 쿠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강조를 했대요. 원래 근데 이 쿠다는요, 여기 밑에 보시면 쿠다는 2006년도에 먼저 발표가 됐었어요. 이 쿠다가 뭐냐면 이 GPU들을 말이죠, 병렬로 연결을 해가지고 GPU의 능력을 훨씬 더 위로 끌어올리는 게 바로 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를 병렬로 연결을 한 게 바로 쿠다다. 이건 GPU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엔비디아의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쿠다가 지금 2006년에 이걸 발표를 했고, GPU의 프로세싱 케이퍼빌리티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이제 그걸 2006년도에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생명공학, 메카니컬, 아니면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스, 그러니까 유체역학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좀 적합하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GPU를 이제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굉장히 딥러닝과 머신러닝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구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봐도 2022년 애뉴얼 리포트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엔비디아에서는요, AI 솔루션에 필요한 모든 풀 스택을 갖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 보면 지금 모든 AI 할 때 필요한 모든 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하드웨어가 있죠. GPU, CPU,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AI 인공지능을 할 때 필요한 언어들, 아니면 뭐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뭐 GPU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만약에 구현을 할 때 모든 것들이 엔비디아에 준비가 되어 있다. 풀 스택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뭐 오버 450개가 넘는 이런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게이밍이라던가 디자인, 퀀텀 컴퓨팅, 뭐 5G, 6G, 그다음에 로보틱스까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이렇게 애뉴얼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리스크가 나옵니다. 지금 리스크는 없느냐? 그럼 엔비디아만의 세상인가? 라고 봤을 때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인텔과 지금 경쟁이 지금 리스크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AMD에서도 지금 GPU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경쟁 상대는 바로 이런 인텔이 지금 GPU를 소개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CPU 마켓의 94%를 점유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인텔이다라고 왠지 2021년도에 패스마크에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인텔에서 CPU를 만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텔에서 GPU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CPU 94% 점유한 자리에다가 이 GPU를 꽂아 넣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크로스셀링이 발생하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CPU를 대체하면서 엔비디아가 인텔이 있던 자리에 들어가면 좋은데, 인텔도 GPU를 만들게 되면 엔비디아가 들어갈 새를 주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인텔 CPU에서 인텔 GPU로 바뀌는 그 크로스셀링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세 개의 레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GPU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세 가지 레이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엔비디아와 AMD와 인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는 쭉 봤으니까 다른 걸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럼 AMD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MD 관련돼서는 지금 뒤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 결과적으로 순풍이 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AMD의 매출이 지금 분기가 지날수록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든 X86 CPU의 이런 마켓 쉐어가 굉장히 또 올라가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미 지금 지난 2월 달에 자일링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FPGA와 뭐 SoC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했다. 그러니까 GPU에 대한 경쟁력을 지금 AMD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약간 좀 엔비디아에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AMD에서 만들었던 RDNA3 맞지? 이게 있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RDNA보다 50에서 60% 성능 상상이 될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다. 요건 루머예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도 지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인스팅트 MI250 라인의 GPU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기존에 만들었던 MI100보다 훨씬 더 빠르다. GPU 기술이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게 지금 AMD 리스크고, 이제 인텔 마지막으로 보면요, 인텔이 지금 GPU 필드에 지금 이번 해부터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코드네임 뭐 폰테 베치오라는 게 그 코드네임의 그런 프로젝트가 있나 봐요. 그게 있는데, 이게 지금 45테라플롭스의 속도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나온 그 GPU보다 25%가량 좀 뒤쳐져 있다.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AMD와 방금 말씀드렸던 AMD MI250보다는 성능이 약간 뭐 비슷하거나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랑 AMD가 성능이 지금 GPU가 비슷하다. 그리고 그 위에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자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있고요. 이 밑에 이제 AMD와 인텔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삐까를 먹고 있고 얘만 지금 높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인텔에서 발생하는 이 CPU 94% 점유율에서 발생하는 크로스셀링, 그러니까 대체를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또 뭐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텔의 강점이 나옵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AMD와 지금 인텔이 만약에 칩을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GPU를 과연 누가 만들어줄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AMD랑 엔비디아는 타이완 칩 메이커인 뭐 TSMC에다가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라고 이제 하는데, 인텔은 기존에 지금 CPU를 만든 그런 그 업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서 지금 그 칩을 만들 곳이 굉장히 많다. 거기 미국 외에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이스라엘에도 지금 얘네 인텔의 GPU를 만들어줄 수 있는 칩 공장, 칩 제조 회사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어떤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칩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칩을 지금 뭐 GPU를 디자인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칩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걸 통제하는 것이 그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파운드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사람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인텔은 파운드리를 많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인텔이 치고 나갈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지금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한번 내볼게요. 지금 우리가 6개 데이터 센터를 지금 보면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지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 GPU를 만들면서 그거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할 때 인공지능에 필요한 솔루션, 그러니까 풀스택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PU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뭐 인공지능 언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엔비디아가 구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8년까지 이거에 대한 그런 추정 매출은 이 55빌리언 달러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얘네가 ARM에서 발주한 CPU가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제 매출을 올릴 텐데, 엔비디아에서 주문한 이 CPU가 2023년도에 아마도 한 10빌리언 달러 정도의 2028년도에 매출을 내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사람은 예상을 하는 거죠. 이거 당연히 이제 그 엔비디아 플러스적인 요소일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이 지금 23.4에서 28.3%로 올랐습니다. 매출이 올랐어요. 매출이 올랐고, 거기서 버는 돈도, 아니다. 잠깐만. 데이터 세그먼트 그로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쪽의 사업이 좀 더 향상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돈도 많이 오르겠죠. 매출도 오르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연초부터 시작했고 51%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23.4에서 18.4%로 4배로 많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낮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그런 타이밍이 이 엔비디아를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글의 요지는 일단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사람의 그래서 결론, 뭐 타겟 프라이스는 뭐 289달러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 갖고 굉장히 많은 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가지 종류의 데이터 센터가 뭐가 있는지 뭐 스스로 좀 공부도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그 대척점에 있는 AMD와 그다음에 인텔의 그런 그 리스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위험성, 그것들도 좀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제가 오늘 영상 올린 것 중에 제일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앞으로 엔비디아가 뭔가 좀 잘 갈 수 있다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지식,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을 좀 요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